오늘 이렇게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좀 낯선 주제로 모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실 겁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어른들 얘기 같지만 청소년의 삶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연구자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부담 없이 모든 그 발표가 마친 다음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편하게 손들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천 청소년 기본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나머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대표 심준희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대표 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오늘 날이 너무 좋잖아요. 날도 너무 좋고 햇볕도 너무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거기다 어버이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익숙하지 않은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려고 함께 얘기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제가 선생을 한 15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제일 뼛속 깊이 남는 게 한 개가 있거든요. 애들이 이게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니더라. 네, 그리고 내가 꼭 안 가르친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것도 아니더라.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6학년 담임인데 6학년 1반 담임인데 우리 반이 지금 수학 진도가 비와 비율이라는 단어를 나갑니다. 제가 나름 수학 교육과거든요. 수학 교육과에 약간 수학 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막 수학을 준비해가지고 나간자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와 이 정도 완벽해 해가지고 수업을 막 하잖아요. 보통 그런 날 제가 좌절하는 날입니다. 그런 좌절하는 날이고. 근데 이제 안 가르쳐 준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배우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애들한테. 거짓말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그 입시 지옥을 선물해 줬고 경쟁 교육을 선물해 줬고 이 못 살게 구는 것을 선물해 줬는데 이번 이 내란의 기간 동안에 빛의 혁명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제가 했던 그 제자들이 뭐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또 청계천의 한옥오션 그 투쟁에서 또 이제 대학 민주화를 외치는 동덕여대 투쟁에서 이 친구들이 그 민주주의 광장을 지키는 키세스들이 또 되어 있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겠습니다. 좀 길죠. 조금 요건 좀 할게요. 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이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아수라장. 왜 아수라장이냐? 지옥에는 젓가락이 1m짜리였답니다. 젓가락이 1m짜리여가지고 이 젓가락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먹으려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걸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천국은 다른가 보다 하고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은 너무 평안하고 조용한데 천국도 젓가락이 1m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1m 되는 젓가락으로 뭐 결론 다 아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물론 젓가락이 1m인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젓가락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아하니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가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고 협력과 연대가 꼽히는 세상에서는 협력과 연대의 방법들을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배워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이 이렇게 협력과 연대를 여는 그런 하나의 작은 돌파구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영예인 의원님과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조 강연으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천에서 이렇게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이 출범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다른 지역에 계신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인천에선 이런 포럼을 만든다더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오늘 소식을 듣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반가웠던 이유가 제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 이번 임기에 저의 첫 번째 발의 법안이 바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의 출발이 굉장히 뜻깊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인천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계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오늘 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또 많은 현장에서의 고민들 듣고 싶어서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이 판동초 사례가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나누어드린 자료가 청소년 기본소득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저희 의원실에서도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자료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동초등학교는 충남 보은에 있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정말 작아요. 이 판동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매점이 생기는 걸 굉장히 매우 몹시 기다렸다고 해요. 매점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학부모분들과 교사분들이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매점을 엽니다. 근데 이 매점을 오픈하고 나니까 막상 매번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매점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거기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용돈이 없어서요 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어떤 좀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러면서도 영양도 채워주면서 좀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간식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던 매점인데 막상 아이들 간의 격차가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동초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그 결과가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마침 판동초 협동조합에 1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거든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협동조합에 생겼을 때, 학교 공동체에 생겼을 때 우리가 꼭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금, 장학금 같은 걸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운영비로 적립을 해줄 수도 있죠.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판동초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왜 그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을 택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선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만 지급을 한다면 안 그래도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어떤 낙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가난을 드러냄으로써 혜택을 받는 경험을 내재화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평등의 원칙에서 지원 역시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20년 10월부터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1,000원짜리 쿠폰 3장을 기본소득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1,000원짜리 쿠폰 3장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면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선생님한테, 어른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실 그 학교 입구 앞에 이름이 쓰여지고 이름 위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는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거기에 쿠폰 3장씩을 꽂아 놓으면 아이들이 내 쿠폰을 거기서 이제 뽑아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신 감사하게 써야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 당연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돈, 나의 가처분 소득이 된 거죠. 이렇게 진행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 그러니까 용돈기 입장처럼 기본소득 사용 내역, 가계부를 꼭 쓰게 했다라는 점도 사실 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판동초의 한 어린이가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뭐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고 선별하는 복지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능한지를 증명해야만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무력감과 절망감 같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죠. 근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돈은 공동체가 나를 존중한다라는 감각을 필연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공동체를 역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월 30만 원의 어린이 기본소득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평등과 존중감을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적인 효과는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낙인과 선별을 배우면서 자란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서 만들어갈 세상과 평등과 연대를 배우면서 자란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서 만들어갈 세상은 저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판동초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기본소득이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권리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능동적 주체이자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동료 시민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받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받고 있죠. 더 정확히는 저희 남편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아동수당의 연령대를 늘리고 지급 액수를 확대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가 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과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14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남편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은 부모님들이 아동수당 받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14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들부터는 자기가 기본소득을 신청해서 받아서 자신이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빨리 끊기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아직 초등학교 간 어린이가 없고 5살인데요. 초등학교를 먼저 보낸 학부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들어간 뒤부터가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원이 더 줄어드는 걸까? 이 아동수당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아동수당의 도입 초기부터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이 이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됐던 첫 해였는데 그때 이미 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78%가 아동수당의 지급액이 너무 적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7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69.6%는 아동수당의 금액이 20만 원 이상에서 40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라고 이미 2018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 시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최소한 30만 원 정도씩은 지급이 되어야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32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19개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매월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보다 앞서서 먼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아동의 전 시기에 걸친 이 재정을 투입한 현금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엄청 어마어마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학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아동복지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세 이상의 아동이 직접 사용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14세 이상의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혼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나이. 네. 사실 이 나이쯤 되면은 부모님 허락 받으면 알바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제도의 혜택은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인 거죠. 아동 기본소득이 아이들의 어떤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하고 사용하고 수령하는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다들 받아보셨죠, 여러분? 네. 나 받아봤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보통 가구 단위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남편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재난지원금이 재난 시기에 어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명한 인식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재난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했던 시기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골목 경제에도 실제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 이름으로 못 받았지만 청소년들도 자기 이름으로 수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분리해서 살거나 아니면 엄마와 살지만 아빠와 떨어져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있지만 가구, 세대주에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따로 살고 있는 엄마와 딸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교훈을 낳았는데 이런 가족관계와 단절되어 있는 혹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전망을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 우리가 적립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동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 속에서 좀 이런 내용을 법에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30만 원으로 과연 출산율이 오르겠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이 초저출생 위기가 극복이 가능할까? 저는 사실 30만 원 정도의 매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만 18세 미만에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의 그 소득 불평등이 출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득 분위별 분만 건수를 분석해 보면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분만도 더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더 많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여력이 있을까요? 이미 1명, 2명 낳을 만큼 낳고 있는 고소득층보다는 사실은 낳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낳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의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9년 기준으로 출산 가구 중에 소득 하위층이 8.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동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한 양육자의 인터뷰를 보면 내가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면 쪼들리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0만 원이 아니라 쪼들리지 않고 라는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양육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이미 대한민국 초저출생에 돈 많이 쏟아부었는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몇백조를 쏟아부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실질을 따져봤을 때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 비용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줄이면 아무래도 안전한 사회가 되니까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겠죠? 그런 예산들도 다 저출생 대응 예산에 포함돼서 몇백조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출생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썼냐를 보려면 가족 지원 예산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OECD가 제공하는 통계 기준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이 가족 지원 예산이 GDP 대비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적으로 각 나라들이 GDP의 2.3%는 가족 정책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국제 기준에 따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으면 한 방에 얼마 몇백만 원 그리고 초기 1년 동안은 월 100만 원의 부모 수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이 점점 지원이 줄어가죠. 근데 사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령기에도 영유아기의 절반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할 때,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임신과 출산에 집중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미래를 다 고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이를 낳는 지금 1, 2년만 준비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동의 전 시기에 걸친
도정적인 공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저출생 위기 극복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제2의 무상급식 논의랑 같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 도입된 게 벌써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대학 들어와서 무상급식 논쟁을 대학생 때 굉장히 좀 놀랍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무상급식 논쟁에서 와닿았던 슬로건이 밥도 교육입니다. 였거든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교육자들이 무상급식 지지 선언을 했던 거죠. 아이들이 끼리끼리 먹던 밥, 뭐 도시락 반찬, 뭐 혹은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뭐 친구들한테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것들 차별과 어떤 절망감, 부끄러움들을 내재화했던 아이들에서 이제는 같은 식판에 같은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학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봐도 참 감동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소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집안의 경제적 차이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고 나의 존엄이 지켜진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무상급식 운동이 바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역시 지난 총선 당시에 범야권이 함께 공약했던 정책 합의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범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정치적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고 가장 현실적인 기본소득이고 향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낙인 찍는 극우 세력의 어떤 공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한덕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바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실천과 행동,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천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이 출발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저의 이제 기조 발제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들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저의 가정생활과 오버랩 돼가지고 약간 뭉클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한 명 있는데요. 둘째, 셋째를 아주 심각하게 와이프랑 고민을 했는데 한마디였습니다. 오빠 월급으로는 한 명밖에 안 돼. 정말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애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샤워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가스비가 엄청 나오고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엔겔지수 엄청 높아졌습니다. 하여튼 예, 정말 소득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 이거 정말 와닿는 저의 이야기라서 정말 와닿고요. 다음으로는요. 신윤희 대표님의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의 의의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대표 인천 송년초등학교 교사 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벌어가지고 2명이 더 2명. 제 소득이었으면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관련된 그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그 심볼이 있습니다. 보시면 더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청소년 기본소득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좀 담았고요.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용혜인 의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기본법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다면 저는 오늘 2가지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작은 돌파구로서의 그런 마중물로서의 청소년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협업해가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삶의 주체로 자라나는가라고 하는 이 2가지 관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얘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불평등이란 말을 한 번만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 교육불평등이 우리가 늘 하던 말이긴 한데 교육불평등이란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저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그 여러 집단 간에 서로 나타나는 다른 결과를 말하는 거죠. 교육 결과. 그리고 이 결과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의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의 차이에 약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일부러 자료를 코로나 시기 자료로 조금 넣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진행될 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것이 바로 소득에 따른 급격한 이 교육 성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걷어차인 사다리라는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격 수업이 한참 될 때는 이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가 또 하나의 교육 불평등의 그런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으니 우리의 교육 불평등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 더 도드라져 보였을 뿐 실제로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은 그 코로나19로 연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뭔가 교육의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이렇게 굴려봤습니다. 저도 도대체 뭘 노력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노력까지 갔냐면 뭐 의무교육이나 이런 무상교육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물론 이걸 걷어차버리는 지자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전에요. 이 정도까지 국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애들이 밥 먹는 문제까지. 무상교복도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교복을 돈 내고 사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뭐 인천에서는 이 교복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무상교복도 어느 순간 다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도 작년에 날아갈 뻔했죠.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거 예산이 다 삭감되면 날아갈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아마 흔들릴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까지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 동구에서는 초등학생 졸업 앨범도 아직은 안 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애들은 보통 이제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무상체육복도 해결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25만 원, 25만 원, 45만 원에 이르는 그런 돈들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 세상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서 옛날에 학교를 못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초중등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은 완성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무상 교복도 했고, 무상 졸업앨범도 나가고, 무상 체험학습도 되고, 무상 급식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교육 문제가 국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을 했는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하겠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차인 사다리, 교육이 소득계층 대물림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무상교복도 했고 무상체육복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결과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교육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때까지 결과의 차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아, 여기 답이 나왔나?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보통은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잘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이 엄마 친구 딸이 잘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말고 도대체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그래서 이게 목구멍에 간질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는, 결국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은 집이 부자면 공부를 잘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하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대부분 다 학업 성취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사교육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사교육 얘기. 제가 선생님을 한 15년 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게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일 수가 없다 절대로. 제가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의 양과 질 자체가 애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그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친구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이 교육이 너무너무 익숙한 것이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학교에서는 음악을 배울 때 학교에서 힙합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클래식을 배우죠. 클래식을 배우잖아요. 어떤 애는 이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떤 애는 이게 너무너무 낯설고요. 우리 교육들, 이 제도권 교육들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의 교육 과정이라는 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 교육 과정이 낯선 친구가 있고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익숙한 친구가 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차이. 이걸 우리가 문화자본, 사회자본, 뭐 브레드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수준이 애들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공부를 그러면 익숙한 애가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낯선 애가 잘하겠습니까? 익숙한 애가 잘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익숙한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낯선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적은 거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이 그냥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서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별화된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공적으로 생산해서 이것을 공공적 생산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커먼즈의 개념이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구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돌파구가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을 돈을 3만 원 주면 3만 원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 돈을 3만 원 쓸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디다 쓸까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디에 쓸까요? 이거 뭐 물론 노래방에 쓸 수도 있고 PC방에 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노래방에 쓰고 PC방에 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치 있게 쓸 만한 무언가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만드는 역할이 결국 청소년 기본소득의 그 역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그러한 수준 높은 그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들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인프라들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청소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거기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요. 이러면서 사회적 문화자본이 공공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확대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이 가지는 그러한 선순환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기본소득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아까 그 용혜인 의원님 하신 환동초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좀 앞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연구 내지는 어떠한 실험,
이런 것들이 한 5차례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 청소년 자립팸, 보통 가출 청소년 쉼터 같은 이자하나의 앨리스라고 하는 팸에서 이렇게 공모사를 받아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그런 실험도 있고요. 대덕구의 조례 직전까지 갈 뻔했던 대덕구의 용돈 수당이라는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또 청소년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고원의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매점 저도 여기를 갔다 왔었습니다. 여기를 갔다 와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아까 요거는 보셨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주는 그 돈이 아니고요. 이렇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수령 게시판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41명이고 2020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 지역에도 이런 교육협동조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충북 최초의 학교협동조합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부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2,000원 정도의 어린이 기본소득 매점 화폐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선생님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항상 매점에 오는 학생만 오더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용돈이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용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되더라. 그렇게 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닌데 그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돈은 어떻게 쓸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저 정도 나왔으면 거의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저런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는 옥천의 안내중학교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옥천 안내중학교에서 전교생 이 학교도 작은 학교입니다. 2020년에 9월에서 10월까지 6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회당 10만 원씩 해서 2회를 지급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전교생이 지급했습니다. 용돈하고 기본소득은 이런 패턴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사용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고요. 이 사용을 하고 나서 소비하고 느끼는 그 감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돈으로 소비할 때는 각자 알아서 사 먹었는데 기본소득을 주니까 한 사람이 친구에게 사주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또 사주고 이런 일들이 늘었고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이라는 점이 금전적 부담이나 고민을 덜어준다는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은 청소년 사이의 문화도 조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소비를 공공적으로 만드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도 늘 스마트폰 보기 바빴는데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친구네 집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옛날에는 용돈 격차에 따라서 놀러 가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정 수준의 이런 금액들을 같이 받으니까 아이들은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다 같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얘기도 들었죠. 이 소비의 감정이 달라진다고요.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에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자기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친구들이나 부모님, 말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하니까 뿌듯해져서 내가 뭔가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청소년 기본소득이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청소년의 독립성을 추구하게 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낳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동구 말고요. 저기 제가 설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쓸데가 없다. 쓸데가. 마트나 음식점, 카페 등을 제외하고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정말 없더라. 그나마 돈이 있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지역 가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얘기겠죠. 그죠? 이게 청소년 기본소득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른들이 해야 될 게 막 늘어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준다 하더라도 쓸데가 없으면 완전 무용지물인 거예요. 뭐 노래방 가서 쓰겠죠. 그러면 또 노래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지켜본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같이 뭔가를 의논하는 모습을 이것을 준 다음부터 자주 봤다.
일정 금액이 모두한테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애들이 돈을 확 써버릴 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못 쓴다는 거고 어떻게 잘 쓸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정말로 더 길게 되고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교육 정책을 고민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돈을 투여해가지고 어른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와서 그걸 하는 거죠. 예. 이게 잘 안 되게 됩니다. 보통은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죠. 대부분들 그게 어른들 위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 만약에 이 돈의 사용처가 좀 달라져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할 수가 있다면, 기획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다른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힘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런 것을 청소년 기본소득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기본소득의 저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쓸 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 때를.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쓸 때를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충북 보은에서 있었던 청소년 기본소득 매점과 같은 이런 청소년 기본소득 매점,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 되겠죠, 그죠? 청소년 기본소득 매점 같은 형태를 저는 동마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나 저렴한 생활 필수품이나 기초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청소년들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그 청소년 기본소득 매점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들, 지역의 마을 학교, 마을 배움터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청소년들의 자치 공간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자치 공간들을 확장을 하면서 이 안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 기본소득은 돈을 얼마를 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른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기본소득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또 뭔가의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른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또 이게 수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요들이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그런 교육 인프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교육 생태계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좀 펼쳐나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은 아까 말했지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그 기본소득을 쓸 수 있게 만들 인프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매달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아까 30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3만 원인가? 저는 이것이 청소년들이 뭔가를 함께 하기에 이 정도 돈이 굉장히 적당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 개 된다면 더 펼쳐지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한 유의미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한 축은 당연히 인천광역시 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마을학교나 기본소득 매점이나 청소년 자치공간 등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 인프라들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은 당연히 12세부터 18세까지,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 연령,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청소년들에게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시행하는 거겠지만 초기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생에게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또래 청소년들 또는 지역을 조금 달리해서 지역마다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달리해보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활동하는 곳도 여기지만 인천 동구나 통합정을포구가 그런 것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그런 식으로 선차적인 실험들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충 추계해봤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안에서 12세부터 18세까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도 1년 소모되는 예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662억 정도입니다. 이 662억이
어떻게 비칠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사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면서 이미 인천광역시 학생 학령 인구가 1,000명이 줄었거든요. 1년 동안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2024년 그 전체 총 예산이 5조 1천억 정도고 여기서 인건비나 물건비 정도를 제외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 예산은 1조 9천억, 2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2조를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 사이에서 600억이 어떤 개념일까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충분히 실험할 수 있고 지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교육 정책이나 지역 교육 정책에 꽤 많은 돈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바꿔서 실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청소년 기본소득의 활용으로 무언가 새롭게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커먼제 형태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들이 새롭게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교육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또 새로운 교육 혜택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짧게 말씀하셨네요, 대표님. 저랑 이야기할 때는 저기 송리모거리 호집에서 2-3시간을 넘게 저를 붙잡고 설득시켜서 했는데 오늘은 짧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에 어떤 영향과 의의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죠. 여기 지역 교육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님이 청소년 기본소득과 지역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용해인 의원님하고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상임위에서가 활약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동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준희 선생님의 이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은 한참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저랑 이제 제가 학부모였고 선생님의 인연으로 해서 지금 7-8년 정도 인연이 됐는데요. 제가 정치 들어오기 전부터 같이 인연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을 끊어야 되는데 연을 끊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준비 참 많이 하셨고요. 저야 이제 이 지역 얘기를 조금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앞서서 의원님이랑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그리고 또 이제 타 지역 사례랑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동구에서 기초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동구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청소년 교육 형태라든지 그리고 또 동구에서 기본소득에 유사한 사례 교육 바우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축사는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발표하는 건 익숙치가 않아서 버벅거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동구의 청소년의 교육 현실부터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동구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의 우리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자존감까지 차이나는 모습은 우리 지금 동구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보편복지가 이제는 당연하게 우리가 제도가 된 지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보장해주고 아이들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육을 받을 때는 지식 전달로만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이 교육계의 아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은 또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식 전달받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하는 이런 좀 슬픈 현실에 처해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개인의 형편 때문에 진로 탐색이라든지 개인이 또 받고 싶은 사교육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교육이나 문화활동 등에서 사실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은 또 아이들의 자존감 저하로 갈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의 계층 간의 또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우리 동구가 특히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에서 좀 이렇게 심화가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동구에서는 2023년부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구에 이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 상당의 동구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학부모인데 제가 가서 받아와야 돼요. 제가 신분증 갖고 주민행복센터 가서 아이들 이제 확인하고서 이제 제가 수령해 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권을 받아오면 사실 저는 작년에 안경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이 다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경 하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아이들은 책을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예체능 학원을 등록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서 이게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서점하고 대여점이고 안경 구입, 독서실, 스터디 카페, 문구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예체능 학원도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이제 현장에서 또 행정을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학부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안경을 구입을 했지만 저는 이제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안경을 구입했지만 악용돼서 부모님이 안경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지류 상품권이 이제 또 악용해서 사용되는 깡 된다던가 이런 거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아주 극히 드문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좀 제한적인 좀 요소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만 또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엄마 이게 뭐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제 관심사나 취미를 반영해서 이제 가맹처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행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시작은 좋았는데 아직 좀 제약이 많이 있는 거는 좀 사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청소년 기본 소득 방향으로 우리 동구에서 이 동구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청소년 기본 소득은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념도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선생님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개인 환경과 달리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같이
공통점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 저는 동구에서 충분히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교육 바우처로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사용처도 더 다양하고 청소년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동구 지역에 맞는 청소년 기본 소득 모델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저는 미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회를 이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저는 이제 동구 얘기만 계속 하는데 동구에 살고 있고 동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동구가 이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바우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청소년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이 출발하면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포럼과 맞서서 우리 동구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관련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더 인천시로 확대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청소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본인들이 신뢰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이런 느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삶의 불평등까지 해결해 보자는 것에서 저는 이 기본소득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청소년 기본소득은 선생님은 인천시를 얘기하지만 저는 동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동구랑 중구랑 합쳐서 통합 재물포구가 출범을 하는데요. 재물포구 출범에 맞서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적인 롤 모델을 잘 제시를 한다면 이 시로 그리고 또 광역에서 또 이제 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인천 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사실 금액은 건물 하나 안 지으면 되는 금액이거든요. 건물 하나 안 짓고 도로 한번 보수 안 하면 되는 금액이니까 우리 청소년에 대한 투자 같이 지역사회가 투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능성을 믿고 우리 청소년들의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어쨌든 지역역이면 계속 담았는데 이게 우리가 같이 함께 선생님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좋은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수진 의원님이 동구를 맡아주시고요. 심주희 대표님은 인천시를 맡아주시고 용혜인 의원님은 전국구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네. 원래 작은 성공 하나가 큰 변화가 되니까요. 동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그 의원님들하고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을 하라고 했어요. 예, PT가 그렇죠? 사업 계획을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뭐냐라고 해갖고 하는데 정말 너무 지루한 부분입니다. 아예 제 부분도 없나 봐요. 찾는 네. 이 디자인 저희 포럼 디자인은 여기 홍단희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 무상으로 전문적 디자인을 했는데 일단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디자인이요.
좀 지루하죠. 이 텍스트만 해놨더라고요. 남의 저희 그 사업 계획을 첫 번째로 뭐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거죠. 어차피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니까 생태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자. 여기 오늘 모인 분들이 토대로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이야기를 나누자. 말뿐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연구 결과나 어떤 이런 조직을 확대하자. 공유하고 확대하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베스트셀러가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거고요. 예. 뭐 대표님이 유튜브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한다 하니까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네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죠. 원래 교육은 남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미래고 애가 있든 없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육은 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민 모두가 그냥 정책자가 되자. 시민 한 명 명이 정책의 어떤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셰프가 돼보자라는 게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모 사업하고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송림동이 아니죠. 동구에서 바우처로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들도 바우처를 10만 원 썼었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썼어요. 수영장도 등록하고 책도 사고요. 문제집도 사고 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서 동구 시작하고 인천 시작하고 전국구로 뻗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절대 혼자 안 되죠.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없어지고요. 다 같이 꾸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의 힘으로 실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을 실천을 하자는 거죠. 진짜 정책을 실현하자. 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의 공약을 들었습니까? 진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듣는 우리 정책이 되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마지막 정책 구현을 실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정책 사업 계획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용해인 의원님께서 포퓰리즘이다. 너무 과한 정책 아니냐. 저도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부정적이거나 아직 이르다. 그거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근데 저도 이제 사회과학을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봤어요. 과연 이게 포퓰리즘인가? 라고 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기본소득을 통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맹자라고. 맹자.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항산, 항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항산은 항상 재산이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배고프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백성들이 배불러야 된다 이런 건데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 갖춰진다 이런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그런 그 백성들이나 저희 국민들이나 기본적인 생계가 돼야 된다. 항산이 이루어져야 항심은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뭐 바른 마음, 도덕적이고 올바른 마음가짐 이런 거거든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된다라는 걸 2000년 전에 이미 통찰을 하셨더라고요. 학술적으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심리학을 또 공부하고 있는데 메슬로우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지금 제가 연구 주제인데
매슬로우가 기본적인 욕구 단계가 있어요. 가장 밑에가 생리적인 거죠. 먹고 사는 거, 음식을 배불러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게 해결돼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다. 그 다음 욕구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우정도 나눌 수 있고 가족끼리도 화목할 수가 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미 심리학자가 통찰을 했고요. 뭐 내용은 기나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할이라는 사람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자녀도 계시고 본인도 있지만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지 않습니까? 10대들이 저도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리키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집중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핸드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뭐 게임이다 이러죠.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요.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게 1위입니다. 1위. 스마트폰도 뭐 저 몇 번째 있겠지만 근데 어떤 스트레스냐? 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먹고 사는 스트레스래요.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있듯이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아이들이.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면 학업도 향상도가 높아진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 할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왜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 향상력이 떨어지는가? 학력이 좀 떨어지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맹자의 항산, 항심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명의 통찰을 마무리로 이렇게 만약에 주변에서 야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요 3명의 이론을 반증을 해갖고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앉아주시고 의원님. 지금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고 아주 자유롭게 패널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뭐 질의응답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용현 의원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연예인들이 TV 나오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날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용현 의원님 얼굴이 요만하시네요. 저기 오늘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신준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신준희 선생님께 굉장히 존재감이 없나요?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신준희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많은 자료들이 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내용은 항상 잘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천착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 교육이라고 부르는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학생을 키우고 싶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혹시 뒤쳐져서 앞으로 먹고 사는데 힘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래 교육이 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미래에 더 아이들이 행복하게,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디지털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교육이 자칫하면 일단 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저는 코딩 학원이 동구에 의원님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인천 동구에 코딩 학원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 사교육 시장. 5개요. 5개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안 나옵니다. 저희가 단 1개가 없습니다. 코딩학원이 단 1개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인데. 그래서 저는 6년 전부터 이거는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 이 시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 우리의 코딩 교육, 그러니까 미래 교육은 관에서 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6년 전부터 지금 제가
그 마음길 미래교육센터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영리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 포럼을 같이 하실 분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이걸 같이 힘을 모으실 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실 게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인문학적인 교육이 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디지털 교육이 훨씬 유리한 거는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아이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디지털 교육도 힘들어요. 단어가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제가 퀴즈를 내면. 그렇고 그렇다면 디지털 교육을 품는다면 표퓰리즘 얘기를 좀 덜 듣지 않을까. 우리가 이들이 진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구나 이런 공감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을 가면요. 핸드폰을 잘 수거를 하지 않아요. 특성학교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내내 핸드폰 보면서 심지어 이어폰까지 끼고 그냥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거든요. 정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방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쇼폼을 되게 많이 본다 그러면 쇼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쇼폼이 재밌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리고 기본소득 가계부를 스스로 한번 앱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그리고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어떤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답변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 기본소득이 그 미래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주접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청소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게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광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심준희 선생이나 제가 아마 이제 발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기본소득 자체의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이제 사회의 이제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그런 발달교육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릴까 하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 앞에서 디지털 미래교육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자체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것이 과잉 독점이 되기 때문에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소득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가 미래사회와 연동돼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왜곡되고 또 하나 복지국가 자체를 무슨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 과정이죠. 유럽에서의 근대국가 성립 과정을 보면 유럽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국가 이성이 성립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측면에서 얘기되면서 이런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미래 취지적 의미들이 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를 좀 총체적으로 좀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는 아니고 오늘 심준희 선생이 정책 사업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 이런 담론을 해보니까 정책 사업하면 이것도 오락가락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가장 센 거는 저는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기본소득 교육과정 구성하자 이런 얘기하고 싶어 왔어요. 정책 사업 이걸로 해서는 관료의 책상에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것을 정말 미래 사회에 중요한 것이고 청소년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럼 참고로 기본소득의 교육과정 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데 제 철학자들 얘기하면 저는 존 듀이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난 배경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다 말했지만 이제 공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듀이가 얘기하는 게 공중의 소멸이거든요. 미래 사회에 지금 어두운 것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게 공중의 소멸이고
다 소유적 개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갖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뭐 AI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나누고 공정하고 이런 사회로 가는 어떤 미래 사회 비전이 없으면 저출산이 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이 미래 사회의 하나의 전망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이게 미래 교육 과정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자꾸 그 오래된 교육 불평등 이렇게로 얘기해서 스스로 아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낡은 패러다임에 빠질 필요 있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런 담론 공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웨슬로우나 이거 다 옛날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런 저 교육과정 수준으로 좀 올리면서 좀 더 우리가 이 논의의 어떤 담론의 어떤 수준 자체를 좀 높이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교육과정 수준이 안 되면 교육 관료나 교육감독 기웃 안 드려요. 그 담당 장학사나 만나보시라 그러지. 안 그래요, 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교육과정 하나 세우자. 저 충분히 저 열심히 뭐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의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 하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교육과정. 그럼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래도 좀 답변. 이게 정말 교육과정 속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 그 왜 그 지역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모두의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 냉장고. 모두의 냉장고가 저희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2021년에 이 지역에 이렇게 같이 연 겁니다. 냉장고가 교육과정에 들 수 있을까? 냉장고가 음식을 그냥 보관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냉장고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민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했는데 그것을 열어준 게 모두의 냉장고, 공유 냉장고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의도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을 이렇게 내재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이 있거든요. 청소년 교육 그 기본소득도 역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시피 뭐 포퓰리즘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그까지 이게 진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그런 식의 공세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학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그런 청소년 그런 기본소득 교육과정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거고요. 그런 지점부터 하나씩 찾아내서 뭐 초등학교는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통합교육과정 차원에서 좀 대담하게 이렇게 가서 미래 사회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식의 담론을 갔으면 좋겠다. 네, 사실 교육의 미래 사회에 대한 내용들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계약 수준에서의 내용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고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어떤 이 새로운 원칙과 사회계약 수준에서의 담론까지 성장해 나가려면 사실 교육에서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철학과 사회적인 배경과 뭐 현재적 의미, 뭐 기술과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이런 것들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 정책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나눠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이 사회계약 수준에서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무엇을 원칙으로 구성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생산해낼 건지 등등이 다 얽혀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고 큰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명에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보이는 것을 담은 것인데 그게 정책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명에 담은 거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공감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인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포럼이 시작되고 그것에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연락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잘 모아내는 기획들을 오늘 이 포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교육자 분들께서도 그런 적극적인 활동과 고민들을 나눠주시면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의 안에서의 이런 기본소득의 내용들을 녹여내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한테. 네, 안녕하세요.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용해인 의원님,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추진하고 있는 내용 너무 심플하게 잘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장수진 의원님 동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심준희 선생님,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보다 다른 것들 아는 게 많지는 않아서 짧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기본소득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게 이제 교육청 예산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제 만나보고 그러긴 했는데 교육청의 관할을 넘어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 기본소득 자체 사실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복지 현장에서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많이 만나는데 취약계층을 복지 대상자로 보는 시각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를 스스로 일궈내는 주체자, 당사자의 입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같은 의미에서 참 긍정적으로 보여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기본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자칫 아까 이제 장수진 의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 연령대나 연령대를 넘어선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이게 부모의 소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가계소득의 보전 정도로 전락하진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청소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주성과 주체성을 얼마만큼 잘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있을까? 다른 선진 국가나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샘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근데 판동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좋은 예시로 꿈을 가졌는데 학교에서 바우처를 아이들한테 주고 그걸 아이들한테 그 학교 내에서 쓸 수 있게 했으니까 큰 그런 자주성과 주체성을 살리는데 충분했겠다 싶은데 이게 그냥 소득 자체가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속 편한 표현으로 부모의 손을 덜 타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두 가지의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의 관할도 역시 학교 밖 청소년도 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나 당사성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손을 타는 문제는 저보다는 용해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네,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관련한 이슈는 아니지만 제가 여가위에 있으면서 사실 청소년 정책이 이제 그 교육 영역 내에서의 청소년 정책이 사실 메인으로 있고 이 탈학교 청소년 그리고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은 약간 좀 위기 청소년의 맥락에서 여가부나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본소득 영역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청을 넘어서서 지자체의 책임으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이것들을 좀 소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좀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도 이제 청소년 기본소득의 취지와도 좀 닿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최대한 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법안에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사실 넣은 건데, 이게 저도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뭐 사회운동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좀 넘게 했지만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늘. 이 청소년 투표권이랑 사실 좀 비슷한데요. 이제 청소년 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다 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의 중간의 나이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속에서 정책으로 설계를 할 때는 형식적으로 근거도 좀 필요하고, 다른 데서 준용해 올 것들도 좀 필요하고 해서 실제로 개인 정보 보호법상 뭐 등등 해서 자신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나이, 뭐 자신이 홈페이지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 뭐 이 정도의 좀 근거에서 만 14세로 좀 잡아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함께 믹스매치되는 다양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판동초 사례가 좀, 이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좀 얘기하기가 쉬워서 자꾸 사례를 들게 되는데, 아이들이 제가 판동초에 갔는데 청소년 한 명이 이렇게 막 쫓아 나와가지고 6학년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 기본소득 기입장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상으로 막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는 거 좀 귀찮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재밌다. 뭐가 재밌냐 했더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전학을 갈 예정인데 자기가 지금 몇 주째 그거를 쓰지 않고 모으고 있어서 이 친구가 전학 가기 직전에 이 매점에서 어떤 선물 세트를 사서 친구한테 줄 거다, 이런 걸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직접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뭐랄까요, 보조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함께 믹스매치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뚜렷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제가 오늘 두 분 발제 들으면서 좀 재밌고 신선했던 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니까 전국적인 제도,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과 아이디어를 만날 때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포럼으로 모이고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어서 뭐 간단하게 뭐 제가 우리 현요한 선생님하고 사목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3만 원을 매달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을 한 10번만 모으면 어디 여행도 갈 수 있지 않냐.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인다면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고요. 또 만 3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저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근처에 저를 볼 때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아까 말씀했던 고민과 더 많이 왔다는데, 제 연봉이 1.5배가 되면요, 아니면 쪼들리게 둘이어도 지금도 충분하지 않냐, 그럼 쪼들리게 옛날 같지 않게 저도 쪼들리게 살고 싶지 않아서 둘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전 사실 옛날에 청년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이 사회 비용을 책임질 수 있을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기로 저희 저출산이나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까 심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된다면 명확하게 시행되는 정책 사업의 설계에 있어서 타겟팅되는 대상층이 명확한 제한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범주가 뭐 거시적 방향도 있지만 미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설명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제한 이유나 취지가 되는 정책이 좀 많이 쉽게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질문은 그중에 어느 대상층이 좋게 생각하시느냐는 뭐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쉬운 정책 결과가 나오는 건 초등학생이나 이런 대상층이 될 수 있지만 뭐 경기도에 보면 얼마 전 뭐 19년도에 20년에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만 딱 타겟층에서 그 사업을 어찌됐건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뭐 청소년 기본소득도 어떤 정책이 되면 사실은 이제 곧 청년이 될 고등학생을 타겟층하거나 약간 후기 청소년을 타겟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감히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토론하거나 논의해 볼 만한 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예산 추계를 12세부터 18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그 친구들로 이렇게 잡은 것과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 그다음에 고등학생 연령 이렇게 따로 한번 분리를 해봤고 사실은 이제 정책 초기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저는 교사 입장에서 사실은 제 생각을 진짜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생한테는 게 사실 제일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실제로 이제 혁신학교의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제가 혁신학교 교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면 사실은 이것이 중학교에서 사실 가장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인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협업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주체로 커나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중학생들이 가장 맞는 그거라고 보는데요. 정책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일 수 있었으니까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할 기회가 없을 줄 알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단 예전에 저도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조카들이 인천 민주화 운동센터인가 이런 데다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다 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2박 3일 동안 다니면서 기록을 해서 공모 사업을 200만 원짜리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이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표를 다 짜고 어디를 갈지 뭐 인천 시민회관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광주까지 가서 이제 다 이제 본인들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거점을 해서 이렇게 다 계획을 짜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 어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계획을 짜고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청소년들을 가둬놓고만 키우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대상층에 대해서 주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한 사안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 도입하고 시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필요하고 뭐 대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또 청소년들 직접 당사자인 그
청소년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청소년하고 또 같이 공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부모님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대상자에 대한 거는 좀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타겟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책적 효과의 측면에서 어디 타겟팅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클 것이냐 이런 게 있을 거고, 하나는 정치적인 타겟팅이 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특정 어떤 그룹을 타겟팅했을 때에 정치적 효과가 크게 나서 이거를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정책적 효과의 측면에서는 중학생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 이런 고민들과 함께 엮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늘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인문교육이라거나 다양한 활동이 청소년들이 이제 경쟁 속에서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냐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그런 청소년들이 뭐 다양한 활동에서의 어떤 경험 기회라거나 아니면 인문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면서 같이 믹스매치가 되면 좀 그런 정책적 효과, 타겟팅의 효과가 크겠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치적 타겟팅은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청소년들의 권리, 교육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많이 이제 오셨을 텐데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아동 청소년 정책이지만 사실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늘 그렇게 사고해요.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사실은 3040 부모 세대를 타겟팅하는 정책이고요. 노인 정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정책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을 부양하는 50대, 60대의 중장년층들을 타겟팅하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타겟팅만으로 구분된 그 어떤 그룹만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 지금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좀 타겟팅의 어떤 정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타겟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지금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만 18세까지 이렇게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분만 정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조금 이런 포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 신랑은 아까 동구 저희 장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구가 전 왔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부평이나 구월동 쪽에 있어서. 근데 정말 저는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초등학교 저희 첫째 아이 보낼 때. 그래서 저희 신랑이 못 가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저는 일회성 말고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문은 저희 아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가 저희 아이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2년째 되면서 회장, 위원장 하다가 제가 지금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소득층의 그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은 솔직히 본인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솔직히 한부모나 다모나 조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런 좀 청소년 기본소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감사합니다.
네, 그 취약계층 뭐 한부모, 다문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또 되게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네거든요. 저 안산 사는데 안산으로 출퇴근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요? 동산고등학교.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내적 친밀감이 막 뿜뿜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제 한부모, 그러니까 다문화, 조손가정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지원의 과정에서 지원의 이유와 뭐 선정의 기준 과정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생에 되게 쓰라린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로서 이제 또 청소년 기본소득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말씀해주신 그런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그 버스를 타면 저상 버스를 타 보면 제가 자꾸는 저상 버스를 타면 참 편하잖아요. 꼭 장애인들만 편한 게 아니고 저상 버스가 진짜 편합니다.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뭐 취약계층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내 간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제도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사실은 세상이 참 편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답으로 좀 대신하고 강순지 의원님 뭐. 그 사실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더 지원은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 친구는 어렵고 가난한 친구고 한부모 가정이고 이런 또 낙인이 되는 또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상처가 되고 의기소침해하고 사실 그렇게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의 고민은 사실 좀 필요하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그 친구들한테 이게 너는 어려운 가정 아이야. 이런 거에서 복지 혜택을 따로 주는 것보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제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더 지원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야 하면서 이 낙인을 찍혀서 다른 무언가를 보이는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 신문 인천인 객원 기자이자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 기본소득이 교육을 바꾼다라고 하는 아주 참신한 주제가 저에게 자극을 주었는데 포럼에서 추구하는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 상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집이 부자이면 왜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했을 때 부자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또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금 포럼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이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아까 발제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부를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낯선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기본소득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내는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로서 청소년 기본소득의 의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아이들의 협업이나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변화 그리고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커나가는 과정들 그것조차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현광일 선생님 좀 말씀하셨던 이것이 당장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과정화가 되어서 이게 삶의 내면화와 삶의 내재화를 갖고 오게 하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고민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교육을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포럼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걸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부자인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라는 질문은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난함과 가난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된 차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최소한 자신의 역량을 더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낼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 기회가 어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동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그런 아이들의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도전에서의 기회들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런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포럼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느껴집니다. 아까 질문자 한 분 말씀처럼 이번 한 번이 그냥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어떤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자 말처럼 오늘이 끝은 아닙니다. 이제 이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천 청소년 기본소득 포럼 출범 토론은 오늘은 끝이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온라인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나가시면서 저기 우리 포럼 회원으로 좀 가입 회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